오늘 시간부터는 처짐과 처짐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책으로 보면 194쪽이 되겠죠. 194쪽을 보게 되면 처짐을 구하는 문제를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 두었습니다. 이 5가지 유형은 레벨별로, 그 다음에 처짐을 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알면 유형 1을 구할 수 있고 유형 2를 구할 수 있는 것인지 분류를 해 두었기 때문에 이 분류가 지금 보면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처짐을 다 배우고 난 이후에 보면 이 문제의 유형이 분류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유형에 대한 문제는 처짐과 처짐각을 전부 다 배우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짐과 처짐각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조물의 처짐 형태죠. 우리 책으로 보면 195쪽입니다. 195쪽에 J0-01을 보게 되면 처짐과 처짐각이 발생하는 형상을 이해하고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처짐은 기호를 델타로 씁니다. 델타. 그리스문자 델타죠. 처짐각은 우리가 수학에서도 많이 쓰는 것처럼 세타로 쓰죠. 그래서 앞으로는 처짐값을 구하라 라고 말하면 그냥 델타는 이라고 쓰고 처짐각을 구하고 싶으면 세타로 표시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처짐 델타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변이가 발생한다는 얘기고, 변이가 발생하게 되면 지점의 경우는 반력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처짐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변이가 발생한다는 얘기이고, 변위가 발생을 하면 반력은 생기지 않는다. 지점의 경우입니다. 당연히 보의 중앙점 같은 경우는 힘이 작용하게 되면 이와 같은 모양으로 변형이 생기게 될 것이고 이만큼의 처짐이 생겨나는 것이죠. 처짐각은 그 점에서 어떤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세타. 그러니까 A점은 우리가 힌지점이고 B점은 롤러죠. 롤러. 등분포 하중이 됐던 집중 하중이 됐던 하중이 작용을 하게 되면 A, B라는 보 구조물은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짐량을 델타라고 하고 이 처짐각을 얼마만큼 벌어졌는지를 세타라고 합니다. 델타는 대칭 구조물이고 하중 조건이 대칭이라면 보우 중앙에서 최대가 되겠죠. 보우 중앙점에서 최대가 될 것이다. 델타 맥시멈은 보의 중앙점이다. 처짐각 세타의 맥시멈은 어디일까요? 지점 부분이겠죠. 지점 부분. 처짐값이 기울기가 가장 급하다가 점점점 완만해지다가 처짐값이 델타가 최대가 되는 보의 중앙점에 오게 되면 처짐각 세타는 0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짐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된다고 보면, 이렇게 처짐 형상이라고 보면 델타 값이 최대가 되는 보의 중앙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수평이 되는 것이죠. 0이 된다는 것이고 A점에서는 기울기가 최대가 된다. 세타가 맥시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보 구조물에서
지지점의 조건이 힌지이고 롤러인 단순보의 조건에서 하중을 받았을 때 보가 어떤 모양으로 변형이 될 것인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세타 A점에서 세타는 0이 아니죠. 처짐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타 B도 0이 아니죠. 델타 C는 0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다 값이 있다는 얘기죠. 세타 C는 0, 델타 A는 0, 델타 B는 0 이렇게 되겠죠. 지점에서는 처짐이 발생하지 않는다. 보의 중앙에서는 대칭의 하중과 대칭의 구조물일 때 처짐각 세타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정점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캔틸러버 구조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A점에서는 회전각이 생기지 않죠. 고정지점이기 때문에 변형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힌지로 되어 있다면, 이렇게 되어 있다면 힘이 작용하게 되면 얘는 그냥 보가 변형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전을 해버리겠죠. 이렇게 되면 회전각 세타는 발생을 하는 것이죠. 처진각 세타는. 그렇지만 이 경우는 A점에서는 세타 A가 0이 된다. 점점 커지다가 최대가 되는 세타는 B점에서 발생한다. 세타 B는 0이 아니고 세타의 맥시멈 값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델타는 어떤가요? 처진 값은 A점에서 델타 A는 0이다. 지점에서는 변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평 변이가 발생하지 않아요. 고정 지점에서는.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처짐은 B점의 처짐은 어떤가요? 델타 B는 0이 아니다. 이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타 A는 0이 아니다. 세타 B도 0이 아니다.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세요. 세타 C는 0이다. 기울기가 0이다. 델타 A는 델타 B는 0이다. 델타 C는 0이 아니다. 캔틸레버는 델타 A 0, 세타 A 0, 세타 B, 델타 B 0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차분하게 앉아서 이 보가 어떤 모양으로 변형이 될 것인가를 한번 그려보면 세타와 델타가 어디에서 0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알고 있어야, 이 변형 형상을 알고 있어야 그 다음부터 설명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짐과 처짐각을 구하는 방법에는 크게 기하학적인 방법과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기하학적인 방법은 대표적인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공획보법이죠. 공획보법은 최초의 모멘트 면적법,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더 발전해 가지고 탄성하중법, 그 다음에 발전해서 완성된 방법이 공획보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획보법 한 가지만 설명을 할 것입니다. 예를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탄성하중법과 모멘트 면적법은 모두 다 이해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기하학적인 방법 중에서는 공획보법 한 가지만 설명을 할 것이고요. 에너지 방법에서는 가상일의 방법 한 가지만 설명을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카스틸리아노의 제2정리를 이용하는 방법, 최소일의 방법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긴 하지만 가상일의 방법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처짐을 구하라, 처짐각을 구하라 라고 하지 공획법을 이용해서 처짐을 구하라, 가상일의 방법을 사용해서 처짐을 구하라 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짐을 구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공획법법, 가상일의 방법 두 가지를 설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획법으로는 구할 수 없는 구조물이 있고요. 공획법으로 구할 수 없는 구조물은 가상일의 방법으로 구해야 됩니다. 가상일의 방법을 구하는 것보다 공획법이 더 간편한 구조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각각의 해석 방법이 구할 수 없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두 가지 방법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획법은 단순보, 캔틸레버보, 내민보 구조물에 적합하고요. 가상일의 방법은 라멘 구조물이나 트러스 구조물의 처짐을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조물의 처짐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내력이 처짐을 발생시키는데 쉽게 말해서 하중 외력이 작용하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조물 내부에 내력을 발생시키고 내력은 변형률과 응력을 발생시키죠. 이 하중이 단면의 내부에 발생시키는 내력 중에 전단력이 발생시키는 처짐값은 무시할 정도로 작기 때문에 주로 휨 모멘트가 발생시키는 처짐값만 구해서 사용을 합니다. 물론 전단력보다 휨 모멘트가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길이가 아주 짧은 캔틸레버 구조물 같은 경우 길이 L보다 보의 그 높이 H가 더 큰 경우, 이런 경우는 휨 모멘트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전단력의 영향을 받아서 처짐이 결정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보나 라멘 구조물에서는 전단력이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작다. 그래서 무시한다 일반적으로. 처짐을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조물에 있어서 사용성을 평가하는 것이죠. 안전성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안전성의 개념이라고 하면 주로 우리가 응력으로 평가를 하죠. 휨 모멘트 단면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외부에서 힘을 받았을 때 이 구조물이 파괴될 것인지 항복할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은 안전성에 대한 평가 항목이고요. 사용성은 구조물이 파괴되지는 않으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아니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쾌적함, 불안감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지 않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죠. 크게 사용성에는 처짐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항목은 사용성을 평가하는 항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걸어가는데 이 구조물이 진동이 굉장히 심하게 생긴다거나 아니면 처짐이 굉장히 심하게 생겨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쾌적성을 저해시킬 때, 이럴 때는 구조물이 안전하긴 하지만 파괴에 이르지는 않지만 구조물의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처짐이라든지 처짐각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교에서는 대략 800분의 길이 방향의 지점 간의 길이가 L이라고 볼 때 처짐의 한도를 800분의 1, 그러니까 이 보의 길이가 8m다. 그러면 얼마인 거죠? 8m에 800분의 1이니까 1cm, 1cm 정도 되겠죠? 처짐은 1cm 정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그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800분의 L이라는 것도 정확한 경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값은 아닙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고 공역보법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역보법을 이용해서 처짐과 처짐각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역보법입니다. 공역보법을 적용해서 처짐이나 처짐각을 구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공역보법을 사용해서 구조물의 처짐과 처짐각을 구할 때는 1번 BMD를 그려야 됩니다. BMD 휨 모멘트도이죠. 그래서 여지껏 휨 모멘트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복습을 했던 것입니다. 휨 모멘트도를 그린다. 그 다음에 실제 구조물을 공역보로 바꾼다. 공역보로 바꾸는 방법은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제 구조물의 BMD를 2i로 나눈 탄성하중을 공역보에 제하한다. BMD 휨 모멘트 값에다 2i분의 1을 곱해서 탄성하중을 만들어준다. 2i가 뭐죠? 2는 탄성계수, i는 단면 2차 모멘트. 2i가 합해지면 뭐라고 그랬어요? 2와 i가 곱해져 있는 상태는 뭐냐면 이게 휨 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와 i가 곱해진 형태를 휨 강성, 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항할 수 있는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 i를 곱해서 구해준다. 이는 어떤 항목인가요? 이 부재가 어떤 재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i는 이 부재가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재질과 형상을 표현하는 대표 항이죠. 이와 i가 각각. 공역보법을 적용하는 과정 순서를 1번 BMD를 그린다, 2번 실제 구조물로 공역보로 바꾼다, 3번 공역보에 탄성하중을 제한한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해하는 게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역보에서 필요한 위치의 반력, 전단력, 휨 모멘트를 구한다. 공역보에서 휨 모멘트는 실제 구조물에서 처짐, 공역보에서 전단력, 실제 구조물에서 처짐각을 의미한다. 공역보에서 플러스 휨 모멘트는 실제 구조물에서 하향의 처짐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역보에서 플러스 전단력은 실제 구조물에서 시계 방향의 처짐각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지금은 내용이 다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문제를 풀어가면서 전부 다 이해를 하는 것이 오히려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역보법이라고 하는데, 공역보는 무엇이냐? 공역보, 컨주게이트 빔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한자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어려운 단어인데요. 공역보. 보는 빔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역, 우리가 켤레복소수 뭐 이런 거 배우죠, 수학 시간에. 공역입니다. 공역, 컨주게이트. 실제 보호 경계 조건을 변화시켜서
실제 보에 대응하도록 만든 가상의 보를 공획보라고 한다. 단 조건이 있죠. 이렇게 보의 경계 조건이나 어떤 특성을 변화시키더라도 그 보의 본성, 본래의 성질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변화시킨 보를 공획보라고 한다. 한 쌍을 이루는 것인데 본 쌍을 이루어서 지점의 경계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변화를 시켜도 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성질은 훼손시키지 않는 보. 한 쌍, 한 켤레. 이런 의미입니다. 공획보. 탄성하중. 힘 모멘트도를 힘경성 EI로 나누어 주면 이게 이제 탄성하중이 됩니다. 탄성하중을 제하할 때는 EI분의 M값, EI분의 M값, 그러니까 모멘트 값에다 EI분의 1을 곱해주면 탄성하중이 되는데 이때 휨 모멘트가 플러스 값이면 공획보의 아래 방향으로 제하를 시키고 이 값이 마이너스 값이면 윗방향으로 제하를 시킨다. 약속입니다.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 공획보법을 사용해서 처짐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하는 모두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획보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점, B점 하중이 작용을 했습니다. 얘는 실제 보죠. 실제 보. 실제 보에서 발생되는 BMD를 그려보면 뭐 이런 모양으로 BMD가 그려지겠죠. 여기서 모멘트 값이 얼마가 있을 것이고 실제 보를 공획보로 바꿔서 지점의 조건을 바꿔주면 공획보가 됩니다. 바꿔서 실제 보의 BMD에 EI분의 1을 곱해주면 얘가 탄성하중이 되는 것이고요. 이 탄성하중을 공획보에 제하를 시킵니다. 이렇게 제하를 시키죠. 여기가 M이었는데 뭐가 곱해져 있냐면 EI분의 1이 곱해져 있죠. 그러면 얘가 탄성하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BMD가 플러스 값이면 EI분의 M 값도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아래 방향으로 제하를 시켜줘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공획보를 A-B-라고 해볼 때 센터 부분을 C-라고 보면 실제 보에 있어서 처짐 델타 C는 실제 보에 있어서 센터 부분의 처짐 값은 공획보에 있어서 모멘트 값과 같다. 개념이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세타 A는 A점의 처짐각 실제 구조물에 발생되는 A점의 처짐각 세타 A는 공획보에서 A점의 전단력 값과 같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문제를 풀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은 문제를 풀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짐을 구하는 첫 시간이어서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문제를 푸는 것은 다음 시간에 연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